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이 장면을 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태도 변화로 보았을 겁니다. 윤석열이 특검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전면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말의 구조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상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윤석열은 출석을 미루고 절차를 문제 삼으며 시간을 벌어왔습니다.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수사의 속도를 늦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는 부분은 답하고 기억이 없는 건 답하지 않았다는 매우 계산적인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 문장은 성실함의 표현이 아니라 방어 전략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말의 양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 말을 끊었느냐입니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협의는 없었다는 문장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문장이 아닙니다. 책임의 연결선을 끊기 위해 배치된 구조적인 문장입니다. 수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침묵이 아닙니다. 기록이 전부 상대의 언어로 채워질 때입니다. 진술 거부로 일관하면 수사 기록은 특검의 질문과 해석으로만 남습니다. 반대로 제한적으로라도 답변을 하면 기록 속의 피의자의 언어가 고정됩니다. 윤석열은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말하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모든 질문에 문턱 앞에 모른다를 미리 박아두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후의 공방은 책임이 있는가가 아니라 정말 몰랐는가로 바뀝니다. 이 지점에서 분위기는 묘하게 변합니다. 윤석열이 정말 몰랐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권력 주변에서 벌어진 중대한 의혹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파악조차 못한 인물이 됩니다. 국정을 맡았던 최고 책임자의 윤리는 그 순간 무너집니다. 반대로 알고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 지점은 수사에서 가장 먼저 해부되는 표적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내가 책임지겠다는 서사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나는 몰랐다는 회피의 서사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낯설고 그래서 더 불길합니다. 여기까지의 장면만 보더라도 이번 태도 변화가 결백의 신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사기한이 줄어들고 추가 소환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계산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윤석열은 왜 지금 이 방식의 말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이 말은 누구를 향해 열려있고 누구를 향해 닫혀있는가. 윤석열이 몰랐다고 말하는 순간 수사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이동합니다. 김건희가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는 그림 혹은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림, 대중의 머릿속에는 이 두 장면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문제는 윤석열이 어느 쪽을 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느냐입니다. 공범 구조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의혹이 한 덩어리로 묵입니다. 공천 개입, 여론조사 제공, 인사청 탁, 금품 수수 의혹까지 성격이 다른 질문들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는 순간 법적 정치적 부담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선택은 연결선을 자르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다라는 말 한마디로 각각의 의혹을 조각내고 그 조각 중 일부를 단독 문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계산의 문제입니다. 수사판에서 가족은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에서는 오직 구성 요건만이 남습니다. 잔인하게 들릴지라도 권력형 사건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항상 관계이고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은 책임입니다. 윤석열이 진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은 이유를 성실함에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특검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질문의 축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파악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선점하려 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기록은 싸움의 무대입니다. 기록 속에 나는 몰랐다가 박히는 순간 이후의 공방은 끝나지 않습니다. 몰랐다고 했으니 무죄가 아니라 그가 정말 몰랐을 수 있었는가라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윤석열은 이 싸움이 더 낫다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의혹이 동시에 몰려오는 상황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다투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불리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반복 가능한 하나의 문장입니다.
기억이 없다. 인지하지 못했다. 협의는 없었다. 이 문장들은 설명이 아니라 차단 장치입니다. 질문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이 방패가 작동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이 정말로 알 수 없는 구조에 있었어야 합니다. 보고 라인이 단절돼 있었고 권력 주변의 움직임이 대통령에게 도달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통치 구조가 입증돼야 합니다. 여기서 사건의 본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사공적 임명 권력 주변의 청탁 고가의 금품 의혹은 본래 모르는 게 정상인 사안이 아닙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라면 그 자체가 통치 구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알았든 몰랐든 둘 다 치명적입니다. 알았다면 공범의 문제로 이어지고 몰랐다면 무능과 방임이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결국 이 모순을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몰랐다는 한 문장이 방패가 되려면 그 뒤에서 현실이 받쳐줘야 합니다. 현실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문장은 방패가 아니라 표적이 됩니다. 특검이 노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의 머릿속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조를 증명하려 합니다. 누가 보고했는지 보고하지 않았다면 왜 그랬는지 보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는지를 쌓아갑니다. 통화기록 일정표 만남의 흐름 임명 과정의 전후관계 권력 주변 인물들의 진술이 연결되면 몰랐다는 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부인은 단독으로 서 있을 때만 힘을 갖습니다. 특히 금품 수수인지 여부를 부인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출발점입니다. 이 지점을 흔들면 때가 관계와 직무 관련성으로 혐의는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특검은 이 문장을 가장 먼저 겨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생활 소문이나 자극적인 뒷이야기로 사건을 설명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십의 프레임이 커질수록 사건의 본질은 흐려지고 윤석열에게는 숨쉴 구멍이 생깁니다. 정치적 공세다 사생활 공격이다 라는 말이 등장하면 공적 권한과 사적 거래의 결합이라는 핵심 질문은 옆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자극적인 이야기로 소비될수록 정작 책임자는 보호받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측의 확장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내뱉은 말이 공적 책임과 법적 책임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의 추궁입니다. 이 질문은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책임의 기본입니다. 윤석열이 전략을 바꿨다면 그 이유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술 거부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협조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답했고 어디서 끊었으며 어디서 단호하게 부인했는가입니다. 수사 기록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태도가 아니라 답변의 맥락입니다. 이제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김건희가 권력 주변에서 움직이는 동안 윤석열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혹은 무엇을 통제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 무능은 책임이 아닌가 이 질문은 결국 윤석열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통제하지 못했다면 그 무능은 죄가 아닌가 통제했는데도 모른 척했다면 그 기만은 무엇인가 이 물음은 공격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따르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권력은 본래 바깥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보고받지 못했다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보고받지 못했다면 보고 체계를 망가뜨린 책임이 남고 보고받았는데 모른다고 말한다면 은폐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말이 짧아질수록 그 말이 만들어내는 책임의 무게는 오히려 커집니다. 몰랐다는 문장은 간결하지만 그 문장이 성립하려면 비정상적인 통치 구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검의 시선은 구조로 고정됩니다. 권력 주변에서 금품과 청탁이 오가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그 구조가 공적 권한에 기대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정말로 바깥에 있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의 위험한 지점은 몰랐다가 하나의 방어 논리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문장이 앞으로 나올 모든 의혹을 동시에 잘라내는 맞는 칼처럼 쓰일 가능성입니다. 질문지가 160쪽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출구이기도 합니다. 기억이 없고 몰랐고 협의가 없었다는 문장으로 윤석열은 자신을 사건의 바깥으로 밀어내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권력은 바깥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중은 본능적으로 묻게 됩니다. 김건희가 단독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가능한가, 혹은 윤석열이 모든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쪽이든 남는 것은 신뢰의 붕괴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 선택은 단기 생존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범 구조를 부정하는 데 성공하면 기소의 문턱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정당성을 갉아먹습니다. 이제 싸움은 사실의 싸움이 아니라 구조의 싸움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말 한마디를 무너뜨리기 위해 특검은 한 문장 한 문장 현실의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갈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특검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윤석열의 부인이 아니라 그 부인이 버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문장은 오래 갈 수 있지만 구조는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말은 짧아질수록 편리해지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검은 우회로를 만들 것입니다. 직접 알았느냐를 묻는 대신 알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쌓아갑니다. 누가 언제 보고했는지, 보고하지 않았다면 왜 그랬는지, 그 판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의 진술은 결정적인 무게를 갖게 됩니다. 보고 라인이 끊겼다는 증언 혹은 보고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정황이 쌓이면 몰랐다는 말은 더 이상 개인의 방어가 아닙니다. 조직 전체의 비정상을 증명하는 단서가 됩니다. 여론의 흐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은 단순합니다. 유죄냐 무죄냐보다 그럴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국정을 책임졌던 인물이 이 정도 의혹을 정말로 몰랐을까? 대중은 이 질문을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외교적 시선도 서서히 영향을 미칩니다. 동맹국의 언론은 개인 비위보다 권력구조의 투명성을 봅니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거래 의혹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인상이 굳어질수록 국가 신뢰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흔들립니다. 경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정치 리스크는 언제나 숫자로 번역됩니다. 환율 투자심리 국가 신용도 보고서 속 문장들은 법정의 판결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몰랐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시장은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계산합니다. 이제 윤석열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수사기한은 줄어들고 기소 여부의 판단은 다가옵니다. 이 시점에서 전략을 바꿨다는 사실 자체가 상황의 압박을 말해줍니다. 결백의 여유보다는 궁지의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는 신호입니다. 문제가 끝나간다는 신호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말의 전략은 바뀌었지만 질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여전히 하나로 수렴합니다. 이 모든 흐름의 끝에서 남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윤석열은 무엇을 몰랐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몰랐다고 선택했는가입니다. 말은 사실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임의 경계를 그리는 도구가 됩니다. 몰랐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그 말은 점점 하나의 전략으로 굳어집니다. 개별 사건을 넘어서 앞으로 등장할 모든 의혹을 동시에 잘라내는 만능 출구처럼 사용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런 출구가 허용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에게 사건의 바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게 있었다고 주장하는 순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력의 작동 방식이 정상적이었는지, 보고와 통제의 체계가 실제로 기능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최고 책임자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윤석열이 선택한 말은 짧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만들어낸 질문은 길고 무겁습니다. 김건희가 단독으로 움직였다는 그림이든 윤석열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그림이든 어느 쪽이든 국정의 신뢰는 이미 손상됩니다. 특검은 이 지점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몰랐다는 말을 무너뜨리거나 그 말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도록 구조와 현실을 차곡차곡 쌓아갈 것입니다. 말은 기록에 남지만 구조는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국면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이 정해진 시작에 가깝습니다.
윤석열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말은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어도 질문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하나로 돌아옵니다. 권력 주변에서 금품과 청탁이 오가는 구조가 있었다면 그 구조는 누구의 책임이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몰랐다는 말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이제 특검과 현실이 답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선택된 말의 무게는 언젠가 반드시 말한 사람에게 되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